안녕하세요. 제11장 도시 대중교통 발표를 맡게 된 도시공학과 박이철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장에서는 개별 통행자와 교통체계 입안자의 관점에서 교통수단에 대해 선택을 결정할 때 어떠한 요인을 고려하는지, 또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2000년 미국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미국 내 통근자 중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무자 비율은 4.7%에 해당합니다. 거주 위치별 대중교통 이용 노동자 비율을 보게 되면 교외 거주자 같은 경우는 2%, 중심도시 거주자는 11%로 나타나는데요. 특히 대도시 대중교통 이용률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소득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률을 보게 되면 인구 100만 명 미만의 대도시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률이 저소득층이 50%가 차지하게 되고 고소득층은 약 7%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에 반면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 지역에서는 저소득층은 25%, 고소득층은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통행자 입장에서 교통수단을 선택하는데 총비용을 주로 고려할 것입니다. 통행자 총비용을 구하기에 앞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가정으로 설정해야 됩니다. 통근자는 자가용 운전, 버스 이용 혹은 전철 중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통근자의 목적은 통행의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통행 비용에는 금전적 비용과 그다음 접근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 그리고 이동 시간을 의미하는 차량 내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기서는 접근 시간에 대한 기회 비용은 임금의 80%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 내 시간의 기회 비용은 임금의 50%에 해당됩니다. 즉, 만약에 접근 시간 1분을 감소하고 차량 내 이동 시간이 1분이 증가하게 되면 오히려 한계 비용이 줄어들어서 교통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버스 정거장 또는 기차역 간의 거리의 감소나 배차 시간 감소하는 방안이 이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행자 총비용 일반식을 바탕으로 교통수단별로 총 비용을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의 경우는 16달러, 버스는 22.26달러, 철로나 지하철은 23.52달러로 나타납니다. 자동차의 경우 금전적 비용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접근 비용이 0으로 나타나서 다른 교통수단보다 전체적으로 총 비용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소수의 미국 통근자들에게 있어서 버스나 철로에 의한 통근이 보다 합리적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금전적 비용이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로 보다 낮은 소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임금의 감소는 기회비용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개선입니다. 접근성 향상이나 차량의 속도를 개선을 통해서 시간의 기회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총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료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의 금전적 비용을 감소시킴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할 요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번째는 주차 비용 부과입니다. 자동차의 금전적 비용을 증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게끔 만드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동차 외부 효과의 내재화입니다. 자동차를 사용하게 되면은 혼잡세, 환경적 피해, 사고 그런 외부 효과들이 어, 보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금전적 보상으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한계가 있어서 자동차의 비용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내재화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급을 위해서는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의 변화에 따른 수요의 변화 정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탄력성이 높으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가 더 크며 탄력성이 낮으면 가격 변화에 대한 수요 변화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통행수단과 시간대에 따라서 상이합니다. 표 11-3을 보시게 되면 절대값을 기준으로 버스는 철로보다 탄력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첨두 시간대가 첨두 시간대에 비해 탄력성이 더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수입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탄력성이 1.0보다 작은 대중교통 특성상
요금의 증가는 그만큼의 수요량 변화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총수입 증가로 이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요금 증가 방식보다 서비스 품질 변화 방식이 수요 변화에 더 크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을 공급함에 있어서 차량 내 시간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그리고 접근 시간 변화에 따른 비용 변화 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탄력성에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목차, 승차자 수의 효율적인 양입니다. 승차자 수의 효율적인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중교통 체계와 승차자 1인당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중교통의 총 비용은 자본 비용과 운영 비용, 승차자 비용의 총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노선마일당 비용이 있고 일상통행당 비용이 있는데요. 노선마일당 비용은 말 그대로 단위마일당 비용이 얼만큼 드느냐, 그리고 일상통행당 비용 같은 경우는 건설 비용을 1일 승차자 수로 나눠주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노선마일당 비용은 중철도, 경철도, 전용 노선의 버스, 공유된 합승 노선의 버스 순으로 높은 비용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 일산통행당 비용에서는 중철도, 경철도, 버스 전용차로 공유된 합승 노선의 버스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교통수단을 공급함에 있어서 지불해야 되는 평균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림 11-1을 보시게 되면 이 그래프는 승차율 또는 승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통행당 비용이 얼마만큼 감소하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면 평균 비용 중에서 운영자가 지불해야 되는 평균 비용은 고정자본 비용이 크면 클수록 평균 비용 곡선이 더 가파르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즉, 보다 많은 이용객일수록 고정자본 비용 부담을 더 분산시킬 수 있다는 말이랑 같은 말이고요. 반대로 고정자본 비용이 작은 버스 체계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감소폭이 작아서 평평하게 나타납니다. 이를 이렇게 이제 승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용이 감소하는 것을 규모 경제 효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균 비용은 이용객의 시간의 기회비용에 따라 발생하는 평균 비용인데요. 이러한 시간의 평균 비용은 승차율 또는 승객이 많을수록 평균 비용 곡선이 더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승차율 증가 및 서비스 빈도의 증가는 접근 시간 비용을 감소시켜서 승차자의 통행 비용 감소를 유발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모링의 경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모링의 경제 효과로 인해 생기는 승객 증가는 평균 운영자 비용을 감소시키는 부차적인 효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대중교통을 공급함에 있어서 평균 비용을 살펴보는 장이었으면 이번 장에서는 대중교통 지원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어느 수준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의 형태를 보게 되면 평균 비용이 있고 한계 비용이 있고 수요 이꼴 한계 편익 세 개의 곡선이 존재하게 됩니다. 먼저 특징을 보게 되면 한계 비용은 평균 비용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평균 비용에는 고정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계 비용을 보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직선에 대한 곡선에 대한 의미인데요. 먼저 한계 편익을 의미하는 직선은 수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계 비용을 의미하는 곡선은 공급 곡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이제 간략하게 이제 의미만 살짝 살펴보게 되면 한계 편익 비용 같은 경우는 승차자 한 명 증가에 따른 한계 편익의 증가율을 보는 거고, 한계 편익이 얼마만큼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하거나를 보는 거고, 수요 곡선 같은 경우는 수요량 한 단위 증가에 따른 지불 용의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의미라서 크게 보면 비슷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요 곡선을 의미한 한계 편익과 공급 곡선을 의미하게 되는 한계 비용이 만나는 점, 그리고 이 수요 곡선과 평균 비용이 만나는 점에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예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은 균형점은 한계 편익과 평균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I입니다. 이를 예산 균형 승차자 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균형점이라고 해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같아지는 지점 E를 의미하게 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승차자 수고요. 대중교통 적자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 대중교통 공급에 있어서 뭔가 지원을 하게 됐을 때 어떠한 균형점 이동이 이루어질까를 살펴보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 비용이 요금이라고 한다면 대중교통 지원이 없을 때는 예산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A에서 대중교통 공급이 이루어질 텐데, 만약에 대중교통 지원이 운영자가 지불하는 평균 비용 수준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균형 S점에서 대중교통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시간 비용만 남게 되겠죠. 네. 그리고 가격 효과, 금전적 비용 감소로 인한 승차자 수의 증가가 이제 몰인 경제, 시간 비용의 감소로 인한 승차자 수 증가로 인해 강화됩니다. 즉, 승차자 수는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를 하게 되고요. 이는 대중교통 지원에 대한 정당성 논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동차 이용은 외부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그게 환경오염이 될 수도 있고, 사고가 될 수도 있고, 혼잡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외부 효과는 가격으로 책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이용의 가격이 과소 책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가용 이용을 선호하는 선택 외국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대중교통 지원을 함으로써 대중교통에 대한 가격을 더 적게 들게 만들게 되면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자동차 이용의 외부 효과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지원은 효율성에 근거해서 정당화할 수 있지만 공급 구조상 독점 구조를 띠게 돼서 비용 최소화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독점 구조는 구조상 노동에 대한 과다 보상, 노동의 부적합한 배정, 자본과 노동의 비효율적인 조합으로 인해 높은 운영자 비용을 유발시킵니다. 운영자에 기초한 자원에서 대중교통 이용자 측면의 지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동기부여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이용객 실적만큼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효율적인 균형점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림 11-2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독점 구조에서는 I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산에서 적자를 낳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I점에서 이제 공급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E점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목차는 대중교통 체계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인지하고 있으셔야 될 내용은 대중교통의 총비용은 자본비용과 운영비용과 승차자 비용의 총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에 대한 설계 특성은 이제 상이한 유형의 대중교통 체계들 간의 비교 이익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로 본선 체계와 통합 체계의 비교입니다. 본선 철로 체계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는 거주지로부터 승객들을 집결시키고 그 다음에 직장이나 다른 목적지의 승객을 배분하는 것을 다른 교통수단에 의존하게 됩니다. 즉, 역에서 사람들이 모이긴 하는데 자신들의 목적지로 가는 데는 다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통합버스 체계라고도 얘기하는 통합체계는 승객들은 전체 통행 내내 동일한 차량 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버스 정거장들과 철도역 간의 거리입니다. 철도역 간의 거리가 길면 길수록 노선상의 역의 수가 적어져서 통행의 노선 운반 구간에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차량 내 시간 비용이 감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교통 정류장이나 역을 이용하는 것은 접근시간 비용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접근시간 비효용은 차량 내 시간에 대한 비효용의 1.6배이기 때문에 비효용 간 1:1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서비스의 빈도입니다. 서비스 횟수가 늘어날수록 자본 비용이 높아지고 왜냐하면 보다 많은 차량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운영 비용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면 서비스의 빈도가 높아지는 대신에 승객들의 접근 시간 비용은 감소하게 됩니다. 교통체계 선정에 있어서 자동차와 철로, 버스의 비용들을 각각 살펴보게 되면 자동차는 자동차 구입 및 운행 비용, 통행 시간의 비효용, 최적 도로체계 건설 비용, 자동차 통행의 외부 효과 비용들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버스 체계의 비용은 버스 구입 및 운행 비용,
통행시간의 비효용, 버스에 적합한 도로 건설 비용, 외부 효과의 비용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로 체계 비용은 철로와 배타적인 철로 용지 건설 및 유지 관리 비용, 철로 차량과 지선버스 구입 및 운행 비용, 버스 통행의 외부 효과 비용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비교를 보게 되면 그림 11-4에서 자동차는 승객 수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왕복 통행량 비용이 나타나는 반면에 버스나 고속철도는 승객 수가 많아질수록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 와중에 이 특성을 보게 되면 고속철도는 버스보다 비용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 그리고 승객 수가 10명 내외인 지점에서는 그러니까 10명보다 더 적은 승객 수일 때는 자동차가 철도보다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더 적은 승객 수에서는 버스보다 자동차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희는 교통수단 중에서 경철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경전철의 경우에는 노선마일당 건설 비용은 낮지만 승차자 수 또한 적어서 중철도와 비교를 했을 때 자본 비용에서 이득이 사라지게 됩니다. 표 11-4를 보시게 되면 중철도와 경철도 간의 왕복마일당을 비교하게 되면은 거의 3배가량의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승차자 수가 부족해서 그러한 이점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규버스에 대한 일부 소규모 경비의 서비스 변화가 중철도나 경전철 건설보다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경철도 체계는 부가적인 지선버스 확보에 따른 높은 비용이나 이용객 불편 증가, 승객 확보에 문제가 있어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경철도가 버스에 대해 열등한 이유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자본 비용이 더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운행 비용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경철도의 승객들은 버스로부터 교통수단을 전환해온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즉, 버스로 환승을 안 하고 계속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경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환승을 거치는 과정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겁니다. 이번 장에서는 대중교통 체계 설계에 있어서 인구 밀도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충분한 수의 승객들을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경우에만 존립이 가능한데요. 버스 정류장 혹은 전철역 인근의 인구 밀도가 높아야 규모의 경제와 모링의 경제로부터 편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표 11-6은 그 대중교통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 인구 밀도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도 11-1은 미국의 주요 도시들에서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의 인구 밀도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스턴과 시카고 같은 경우는 높은 인구 밀도를 나타내야 되는 반면에 애틀란타와 포틀랜드 같은 경우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인구 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차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그러한 방안으로는 교통서비스 계약과 준대중교통기관이 있습니다. 먼저 이에 앞서서 미국의 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미국에서 대중교통에 대한 진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크림 스키밍 효과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크림 스키밍 효과란 손님이 많아 흑자인 노선에 대해서만 차량을 운행하고 손님이 적어 적자인 노선은 대중교통에 넘기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교통공사가 이러한 부분을 맡게 되면 흑자가 발생하는 노선을 통해 적자 운행 노선의 손실을 보전한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림 스키밍 효과에 대한 대응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민간의 경쟁을 허용하고 교통량이 적은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단, 지원을 명시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주의점이 있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계약 체결 방식은 민간 기업이 특정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정부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정부는 계약에 앞서서 대중교통의 서비스 특성들을 규정을 하고 민간 기업들로부터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입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대중교통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계약 체결로 운영비용의 25에서 30%가 절감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민간 기업의 비용이 더 낮은 이유는 일단 민간 기업들은 지불 임금이 더 낮습니다. 또한 보다 유연한 근무 규칙에 대한 시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낮은 밀도 노선에 대해서는 미니버스를 배정하여
운영 비용과 자본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준대중교통기관 방식은 민간 기업들이 대중교통 소비자들에 대해 경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통행자들이 다양한 차량을 이용하게 되며 보다 폭넓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준대중교통기관의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로 3, 4명의 승객들이 합승하여 이용하는 합승 택시, 두 번째는 6에서 15인승의 요금이 저렴한 민간 소형 버스의 지트니, 그리고 10에서 62인승이 이용할 수 있는 통근자 밴과 버스의 예약 이용 방식 등이 있습니다. 도시교통 시스템에서의 단독 승객 택시와 대형 공공버스 사이의 틈새를 채울 수 있으며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책에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예시로 이제 영국의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85년 영국의 교통법은 대중교통 산업으로 진입에 대한 통제를 완화시켰습니다. 대중교통 지원금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교통요금이 인상되고 서비스 감소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미니밴 사용이 증가하게 되고 임금 하락 및 작업 규정 완화로 생산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또한 승객이 적은 노선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메즈 이바네즈와 메이어의 정책 제안을 보게 되면 지역의 버스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와 적자 서비스에 대한 지원 두 가지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규제 완화는 서비스 혁신과 비용의 감소를 유인하게 됩니다. 또한 규제 완화로부터 대부분의 혜택이 대중교통 회사들 간의 경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부문은 경쟁을 확보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목차는 대중교통과 토지 이용 유형 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차입니다. 가장 주요한 질문은 과연 대중교통 체계가 대중교통역 인근의 고용과 주거의 밀도를 증가시키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애틀란타의 경우 대중교통에 있어 공급이 자체 수요를 창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과 99년 사이에 약 70만 명이 유입되었지만 신규 거주자 중 일부만이 대중교통 체계에 인접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했습니다. 이는 표 11-7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내 대중교통 체계 건설 목적은 역 인근 지역의 고용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를 실제로 살펴봤을 때 역 인근에서는 중간 정도의 정의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 외 지역에서는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토대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 먼저 경제 성장 하에서 철로 대중교통은 도시 내 역세권의 경제 활동들이 군집하도록 요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 이러한 군집 효과는 중심 상업구역 밖에서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철로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는 용도지역제나 재산세와 같은 보다 강력한 토지이용 정책들과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에만 합리적입니다. 고밀개발을 목적으로 한 용도지역제와 조세정책이 함께 시행되면 효율적인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